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 오전 9시 현재 총 1,130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24명이 확진되고 842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 264명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86명이며 이 중 1,083명이 자가격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접촉자 중에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확진된 19번째 확진자는 접촉자가 현재까지 54명이 확인되었고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음식점, 쇼핑몰,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번째 확진자는 15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하여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격리가 돼서 추가적인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6번째 확진 환자의 지인으로 현재까지 접촉자는 7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교회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증상은 없으며 접촉자 1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국내로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2월 3일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의료진께서는 의사 환자를 분류할 시에는 해외 여행력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력,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WHO 통계에 의하면 지역사회 감염자가 보고된 국가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 여행 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인 참석이 많았던 행사 참석 여부 등 역학적 연관성과 원인 불명의 폐렴 등 임상 증상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원을 내원한 환자분들께서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검사 가능 건수가 일일 3,000여 건이고 순차적으로 검사 기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검사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고위험 지역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다녀오신 의심 환자들께서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기관은 각 진료 단계별로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거나 1339에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촉자 관리 조치 강화에 따라서 자가격리 대상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께서는 격리된 장소 외의 외출은 삼가하고 가능하면 화장실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침구류 등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은 격리 대상자의 공간에 출입은 삼가하고 개인 물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하며 격리 대상자와의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침 2와 부침 3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부침 1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1에 있는 8쪽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까지 진단된 24명의 확진 환자에 대한 일별 발생 현황 그래프와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것입니다. 확진자의 성별은 남자가 14명으로 58%이고요.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은 1명입니다. 대부분은 50대, 20대, 4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확진자의 국적은 4명이 중국 국적이고 나머지는 한국 국적입니다. 확진자의 외국 방문 여부는 외국을 다녀오시지 않으신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현재 8명입니다. 11명이 중국 여행과 관련이 있고 태국 2명, 싱가포르 2명, 일본 1명입니다. 부침 3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관련된 질의응답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중수부 브리핑에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독립된 그런 공간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면봉을 이용하여 비인두 도차를 하여서 검사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과정이 좀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런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곳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하고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기관은 현재 46개가 지정이 시험 정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체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 검사를 수행하시고요. 자체 검사가 되지 않은 보건소 등은 수탁 검사 기관들이 대부분 저희 검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 검사 기관으로 검체를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검사를 시행하는 데는 6시간이 걸리지만 검체를 이송하고 또 분류하고 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시간을 따지면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과 보건소가 검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석하신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세종 5분 받고 당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 있으신 기자님 이렇게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SBS CNBC 이현열이라고요. 감염 우려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요즘에 해외 직구 많이 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오는 이 택배 물품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인터뷰 보면 가능성은 아예 없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질의하실 때 마이크 다음부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신 거는 중국으로부터 해외 그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그런 물건에 의한 감염의 우려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바이러스는 원래는 이제 세포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존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기까지 이송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된 상태로 국내까지 배송되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어느 전문가도 100%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2, 3일 이상 오랫동안 생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 소요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그 바이러스가 생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입니다. 24번 환자가 지금 13번 환자랑 같이 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 그 우한 교민들 격리시설 처음에 입지할 때 1시간 이내 거리에 그 종합병원을 입지 선정 기준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굳이 이쪽 2시간 걸리는 서울로 이송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그 환자분을 저희가 병상을 배정할 때는 그 시점에서 가용 가능한 그런 병상을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는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이 가장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의뢰를 했고요. 현재 거기는 지역사회 주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오신 교민이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건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입원 격리하는 거는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일단 입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수본이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는 네네. 뭐 저 단대 네, 거기 뭐 천안병원이나 격리병원이 충북대 있긴 병원이나 합니다. 네. 이런 데들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 네.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그리고 현재 그쪽에는 환자도 지금 없잖아요. 네, 가용 네. 인원도 네. 인원도 충분할 텐데 네. 그쪽으로 보내는 저희가 이제 이 환자분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경증이거나 없거나 단순 인후통, 단순 기침 이러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급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 빨리 이송하는 게 더 안전한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경한 증상만 있어도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해서 또 확인을 해서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경증이었던 것도 고려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시 10분까지 한 1시간 정도 충분히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고요. 24번이랑 23번 환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번 분 상태가 경증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나셨는지랑 그리고 교민분들 입국하시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증세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교민분들 중에 그 증상을 추가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3번에 대해서는 이분 지금 동선을 이제 증상 발현한 3일에서 그 전날부터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우한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한 입국 시부터 2일까지 그러니까 증세 발현 전까지의 동선을 공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24번 증상 발현일은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3회 검사를 했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3회 검사가 아니라 3번 검역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아니고 검역을 중국 당국이 출국 검역을 해서 거기를 통과하신 분들만 저희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 타자마자 검역을 한번 했고 또 국내에 들어오면서 검역을 해서 3번에 걸쳐서 검역을 시행을 했고 그때는 아무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셨고 체온도 정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서는
감염 바이러스의 양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감염도 없고 증상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복기 상태로 만약에 감염이 됐는데 들어오셨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병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14일까지 격리를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생활시설에 입소하시자마자 기본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음성으로 확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내시면서 저희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진단 검사를 하면서 음성이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2분 정도가 이제 양성으로 확인이 되셨는데 굉장히 초기이거나 경증이거나 해서 아직은 이분들은 다른 증상들이 크게 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성이었다고 해서 1차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방송하시는 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잠복기 상태였고 그때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발병을 했고 발병을 했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증식이 돼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면서 증상을 유발한 거기 때문에 유증상 시기에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전환되는 거지 1차 검사 음성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증상자는 저희가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분들도 뭐 콧물이 있기도 하고 뭐 몸살이 있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의료진이 같이 있고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검사들 뭐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발병 하루 전날부터 이렇게 동선을 밝히고 있어서 그 전 동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불안감만 더 드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 감염병 환자의 정보가 일반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4번 증상 시작일을 좀 네, 24번 교민 환자분은 2월 4일 날 인후통을 호소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발열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2월 6일 날 검사 시행하여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환자관리팀장 곽진이었습니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2분 더 받고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분 순서로 해주십시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24번째 환자분이 13번째 환자분이랑 직장 동료라고 나와 있었고 또 추가로 지금 아산에 2분이 더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 추가 조치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24번 환자분하고 13번 환자분은 직장 동료인 거는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더 그 생활시설에 계시는데 그 2분은 증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리고 뭔가 증상이 발생하면 똑같은 절차로 검사와 이런 거를 하면서 관리를 14일까지 받게 되시고요. 14일 날 이제 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2차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음성인 걸 확인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로 격리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으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2분이 같은 직장 동료라는 거는 우한에 계실 때 뭔가 공동된 노출이 있으셨을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저 뉴스원 서영빈 기자입니다. 그 23번 그 환자가 2월 2일에 이마트 공덕점이랑 롯데호텔 본점을 다녀갔는데 여기서 이제 7일부터 휴점하고 방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2일에서 7일 사이에 이 백화점 이마트를 방문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데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강제 격리할 사람이 있는지, 또 거기서 매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큰 공간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그런 감염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를 저희가 또 동선에 따라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분이 다니시는 그 공간은 CCTV나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그거를 분석 중에 있어서
접촉자의 범위는 넓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밀접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백화점에서는 그런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변 최대한 저희가 접촉자를 특정화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당산에서 5분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받은 순서는 머니투데이, 한겨레, JTBC 채널A, 한국일보 순이었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민희 기자인데요. 19번 환자분 보면 송도 아울렛도 가시고 했는데 이 송도 아울렛이 매장이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매장을 갔는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19번 환자분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접촉자 수는 생각보다 54명으로 생각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2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한번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프레스칸트 호텔이 처음 숙소고 그 다음 숙소는 숙소명이 밝혀져 있지 않고 그냥 숙소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국내랑 이 비행 방법이 차이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19번 환자하고 23번 환자 정보는 우리 담당 팀장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나라의 어떤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인구 밀도나 이런 게 낮고 이렇게 밀폐된 생활이나 이런 공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나라마다의 그런 공건을 좀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저희도 가장 먼저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사람은 기침 증상을 하는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이 기침을 할 때 비말이 다른 사람이나 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수술용 마스크 내지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 특히 의료기관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가장 권고하고 있는 대상은 환자인 거는 저희도 동일합니다. 근데 일반인들께서 이제 마스크를 희망하신 경우에는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쓰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는 거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밀폐된 공간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보다 안전하다 정도의 권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환자관리팀장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시죠. 예, 그 19번째 환자분 동선상에 방문하셨던 곳 관련해서는 접촉자 수는 그 장소의 수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르메리디앙 서울 호텔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에서의 접촉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잡혔고, 그 아울렛에서의 구체적으로 어느 매장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째 환자분의 그 숙소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계시는 동안에 이 일행분들 이외에 추가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현재 그 23번째 확진자의 동행자들은 저희가 접촉자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검사가 다 음성으로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도 노출자이고 2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 이로부터 이제 14일간 발병할 가능성은 있어서 자가격리나 이런 조치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다른 그런 노출자는 없어서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한겨레 시대 박달희 기자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진단검사를 확대되고 하면 확진 환자분들이 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늘어나면 계속 이송해서 격리하는 것만 이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좀 추가 환자 늘어나는 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이 진보에서 그
124번 보건소에서 이제 검체 퇴치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중에 이 124번에서 검체 퇴치 같은 집계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특별 발현 하루 전부터 그 동선을 공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입국 뒤 동선을 모두 공개하기도 하고 뭐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보는 그렇다면 왜 동선 공개를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이런 기준으로 공개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또 검사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메르스나 이런 감염병하고는 다르게 경증 상태에서 그 양성률이나 전염력이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과 기침 증상만 가지고서는 이게 감염병을 구별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요즘 인플루엔자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확대된 검사에서 얼마나 확진이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저희도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계하거나 뭐 검사한 거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최대한 집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은 음압 격리실에 이송해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확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환자가 아니라 그래서 최대한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활용하고 그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음압 병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이나 아니면은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서 추가적인 그런 점차적인 병상 확대 계획을 지자체와 같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동선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는 이유는 하루 전으로 당긴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그런 증상의 발생 시점보다 또 앞단에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루라는 거를 둬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이제 지침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감염병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감염병 법에 의해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 시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이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전에 동선을 공개하는 거는 그때가 감염이 가능한 시기 이후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동선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어떤 전혀 위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동선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하고 저희가 정보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디까지의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원칙과 구체적인 그런 기준과 그리고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JTBC의 양진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23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24번 환자는 우한에서 감염돼서 온 걸로 판단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아직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한다면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우한 감염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전파됐을지 판단을 하시게 될지까지 여쭙고요. 그리고 23번째 환자 동행자들이 지금 자가격리돼 있는 상태인데
삼천동 다가구주택이라고만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독립된 공간에 각자 격리되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라면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 21세기 병원은요. 지금 안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1인실 격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시점이 언젠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3층에서 같은 층에서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자 검사가 다 이루어진 게 맞는지, 왜냐하면 검사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있어서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네. 네, 24번 그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우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의 감염 경로를 최종 결정을 하려면 이 격리가 다 끝나고 이 교민들께서 14일 날 다 종료가 돼서 최종 양성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같이 출장을 가셨던 두 분이 유사한 시기에 발병을 한 거기 때문에 우한에서 공동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판단은 격리가 끝난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번 환자의 그 같이 여행 오신 동행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그 지자체에서 자가격리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격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지자체가 저희가 그 준 자가격리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마 지자체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병원에서는 그 병원에 남아 계셨던 3층 입원 환자분이 1인실로 준비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의료 인력들이나 그 병원에 운영하는 행정 인력들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1인실 격리는 어제 오후에 저는 다 종료됐다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약간의 그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들 때문에. 그래서 어제부터는 대체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정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격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자 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대상이 되셨을 텐데 의료진인 경우에는 주로 3층을 담당한 의료진이나 의료진은 이제 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접촉의 정도가 좀 낮은 다른 업무를 하는 의료진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쪽으로 분류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답변 그러니까 되셨으면 모든 의료진이 다 검사를 받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 김기소입니다. 저도 질문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밀접 접촉자 분류가 사라져서 밀접 접촉자 분류가 사라졌는데 개별 가게 상호명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발병 하루 전 다녀간 분부터 모두 공개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 기준으로는 의사 환자면 격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 환자 기준이 넓어진 상황이어서 검체 채취를 하는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사람이면 무조건 격리되는 건지, 어디로 격리돼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추적이 불가능한 환자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환자가 나타났을 때 방역 대책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여쭤봅니다. 어제 감염내과 교수님들 간담회 하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어떤 걸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좀 여쭤봅니다. 네. 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밀접 일상 이런 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접촉자가 발생한
상호명은 다 공개하는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1일 전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사 환자 기준이 넓어지면서 의사 환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사 환자를 다 병원에 격리를 하기는 어렵고요. 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한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성인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바로 격리 병상으로 이송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돼서 자가격리로 관리할 대상자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염원이 불확실한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최대한 그 환자의 감염원을 추적을 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그런 역학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감염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희가 모르는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지역사회 위험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사회라는 게 굉장히 국소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뭐 위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하기는 어려울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환자 감시 체계도 원인이 잘 모르는 그런 그 폐렴부터 시작해서 환자에 대한 감시 조사의 범위도 좀 더 넓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병상에 대한 그런 그 단계적인 확장 계획 이런 부분들, 치료에 대한 계획 이런 거를 좀 플랜 B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같이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산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지금 저는 코로나 시설 일정에 4~5%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0.3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내에서 회원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평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네. 일선 보건소에 지금 그 키트가 전달이 안 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자로 방송이가 지금 나가기가 안 된 건지, 나가는 거는 왜 지금 늦어지는지 궁금하고, 17번, 19번 확진자분들 같은 기업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따로 조치 취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 주의소식품 같은 경우는 직장 폐쇄를 조치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소속 회사에서 어떤 조치 취하고 있는지, 당국에서 어떤 조치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14번, 24번 이분들 이제 우한에서 가짜 숙소 지냈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혹시 뭐 우한 패션 센터처럼 공통되는 고리 같은 게 좀 발견된 게 있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 번만. 그 우한 교민 확진자분들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 네네. 나와 있는데, 혹시 우한 패션 센터처럼 감염원으로 추정될 만한 연결고리가 혹시 확인되신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4%, 뭐 4~5% 말씀을 드렸던 거는 WHO 긴급위원회에서 4%라고 인용했던 그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유행의 초기였고요. 최근에 2월 4일 날 중국의 위건희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치명률이 2.1%로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후베이 지역을 제외하면 0.16%의 치사율을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지역별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사망자의 거의 한 97%가 후베이 성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후베이 성의 사망률은 3.1%, 그 중에서도 우한시의 치명률은 4.9%로, 우한시가 이제 가장 4.9%로 높고, 그 주변의 후베이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3.1%의 치사율을 보이고요. 이 중점 유행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중국 지역에서의 사망률이 0.16%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4%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행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 우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 특히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키트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약이 공급되지는 않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를 하고 그 검체를 수탁 전문 기관에게 검체를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키트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건소가 의뢰할 그런 수탁 검사 기관을 선정해서 검체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에는 이게 좀 연계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조치가 되어 그렇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17번, 19번 회사 조치는 봐주시고요. 그 교민 두 분은 같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동선이 아마 동일한 그런 출장 동선이어서 이 두 분과 발생하지 않은 네 분의 우한에서의 어떤 동선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려할 만한 더 플레이스 같이 그 우한에서의 어떤 우려할 만한 그런 그 노출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 18번에 대한 회사에 대한 조치는 지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종에서 또 5분 받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지 한 45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한 25분 정도 할 건데 좀 하나씩 하지 않으신 기자님 우선으로 하나씩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가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조용호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갈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증가 추이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이번 좀 사태가 한두 달 이상 갈 거를 장기화를 국민들도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보다 좀 이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원론적인 답변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과 많이 유행 예측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는데요. 너무 제한적으로 초기 정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측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다들 의견이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지금은 우한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큰 유행이 있었고 이분들 중에 500만 명이 밖으로 나가셨고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들어오셨고 또 우한시에서 나가신 분들이 그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의 또 지역 내의 전파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유행 상황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중국의 유행 상황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유행이 꺾인다거나 중국의 어떤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속도가 좀 둔화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현재는 뭐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그래프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지역사회 노출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접촉자 관리를 하지만 며칠 정도 이제 민간 검사 기간이 확대되면서 검사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고 특성을 분석을 해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환자와 접촉자 관리를 매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SBS 황윤입니다. 빨리 여쭤볼게요. 그 사례정이 새로 바뀐 거 보면은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뒤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사회 유행 국가가 어디인지 혹시 지금 브리핑 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혹시 여기에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태국 같은 경우 그런데 다녀오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이제 이런 부분은 오전 브리핑에서는 요 증상이 의심된다고 다 검사를 받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1339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지 좀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브리핑 때 말씀을 해주시면 일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좀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사회의 유행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그런 규모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그런 나라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이제 사례 정의를 보더라도 중국 이외의 국가가 위험 국가로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의심해라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환자가 이미 유입됐는데 그러면 싱가포르나 태국은 중국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행이 되고 있는 나라냐?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느 국가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에서 어떠한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를 정해놓고 그 국가는 되고 이 국가는 안 된다라고 또 잣대를 만들게 되면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료진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생기는 나라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고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 이외에 그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WHO 보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을 1차적으로 고려하되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국가를 여행을 할 때 혹시 유증상자하고의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한시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있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학술대회 같은 말씀드리면 그런 행사들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하는 그런 점과 임상 증상도 좀 더 뭐 폐렴을 의심하는 증상이 되거나 원인 모르는 폐렴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의사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그렇게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다음 기자님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KBS 양예빈입니다. 1339 외국인 전화 걸었을 때 통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담원증 관광공사 1330 지원 인력 제외하고 1339 외국어 통역 인원 얼마이고 그중에 중국어 인원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증원 계획이랑 국내 중국인들 많은데 혹시 안내 멘트 중국어 같은 다른 언어 추가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유행지 지역 국가 다녀온 경우 아니라면 동네 병원 의사의 판단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선별 진료 방문 가능하다고 1339에서 안내한다는데 그게 맞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339 외국인 통역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제 1330이라고 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그 콜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 중국어 통역 상담원과 3자 간 동시 통화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1330에 있는 중국어 통역 인력은 13명이 있고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1330과 연계해서 3자 동시 통화로 외국인에 대한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같은 그런 9개국 언어가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은 1339에도 중국어 통역이 되신 그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양한 언어의 멘트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언어로 그 정보나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게 컨텐츠를 좀 더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준비가 좀 시간이 걸려서 만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소견서가 있어야만 간다. 그거는 조금 그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좀 와전되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멘트
안내를 하도록 그 안내 문구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SBS 보도에서 어제 제2터미널 환승장 문제가 나왔는데 검역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여러 나라에서는 환승객도 서로 섞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혹시 중수본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이거 보완해 나갈 예정인지, 또 그리고 제2터미널 검역 직원들 야간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검역 인력 부족하지는 않으신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검역 인력이 그 입국자 숫자가 한 9,300명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은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한 32,000명 이렇게 입국하셨던 게 한 9,500명 전후로 감소를 한 상황이어서 검역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국방부나 경찰도 그리고 공안공사 이런 데서 인력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검역 인력은 그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게끔 3교대로 근무조를 짜서 거기에 맞게끔 근무조를 짜서 검역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환승이 안 되고 검역이 제대로 안 열렸다에 대해서는 좀 현장의 그 상황을 좀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아까 인력 몇 명인지 질문 주셨는데 현재 1339가 188명 근무하고 있고, 건강보험 콜센터에서 300명, 129 콜센터에서 100명, 이렇게 해서 총 600여 명이 콜 응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대율은 95% 수준이고요. 인력 추가 확대는 민원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김대우 기자인데요. 어제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기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쪽 말씀이 감기와 증상 구분이 어렵다.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사례 정의가 확대돼서 지금 이제 해외를 갔다 온 그런 국민들 중에서 이제 혼란을 많이 겪으실 분이 계시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많이들 가실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오히려 병원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더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 경증일 때는 가지 말고 좀 더 있으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24번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에서 귀국한 분인데 지금 2분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23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23번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우한에서 입국하고 전수조사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어제 말씀하시기로 30명 정도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2의 또 제3의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식 보니까 일본 크루즈선에서 무대기로 또 감염자들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교민 한 분도 확진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우한에 귀국하지 못한 교민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한 교민 중에서 확진자가 얼마인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염내과 선생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선별진료소고 선별진료소는 중국을 다녀와서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전용 진료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의료기관보다 훨씬 의심되는 유증상자들이 많이 계시는 진료소인 게 맞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그 선별진료소를 가시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외의 국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과도하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감을 저는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가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중국이 가장 고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고위험 국가를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쪽을 주로 이용을 해주시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교민들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확인하고 또 철저하게 격리 완료하고 하는 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끝나는 시점에는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귀시키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수조사에서 저희가 29명 정도가 추적이 안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4명을 저희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명 정도는 14일에 경과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그 현재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추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점으로 잠복기가 경과하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남아 계시는 외국인은 9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했고 5명 정도는 아직은 계속 추적 조사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 계시는 교민들 중에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받은 거는 아마 없고요. 그 총영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정보를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공식적인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시간 정도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좀 짧게 여기서 한 분 더 받고 당산으로 넘어가서 몇 분 받겠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 중에 없으시면 안 하신 분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전공생입니다. 저 17번 환자는 이미 1월 24일 발병하고도 세네 차례 내과 병원을 갔었는데도 그때 중국 방문력이 없다 못 걸러냈었는데 혹시 이게 앞으로 변경된 사례 정의를 적용한다면 이런 경우는 앞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랑요. 그리고 23번 환자는 2월 3일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환자 숫자를 못 들었습니다. 23번 환자. 23번. 네. 그 발병일이 네. 2월 3일로 적혀 있는데 혹시 중국인 분이 어떤 증상 때문에 증상이 발병 증상이 발생했는데 그 2월 3일로 특정한 이유가 네, 그러면 그 23번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7번 같은 그런 사례를 인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지역사회 유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나라가 현재 싱가포르나 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O 총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전반적인 유행 상태는 아니래도 부분 또 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현지에 이제 그 한 100 몇 명 정도의 밀집된 그런 그 행사에 참석하셨던 그런 위험 요인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기는 국가의 위험도가 아직은 낮다라는 거고요. 국가의 어떤 위험도라는 거는 지역사회 2차 감염이 있었느냐라는 걸로 일단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중국인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일어났느냐라는 걸 좀 판단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하는 게 적절한 그런 판단이겠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럼 담당 팀장. 예, 먼저 그 23번째 환자분 증상 발생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이분은 그 뚜렷한 그 증상으로서 발열이 발생한 것은 이제 2월 5일이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 이제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신 게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이 나빠지는 부분, 뭐 식욕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증상 발생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앞서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17번째 환자분과 19번째 환자분의 그 소속 회사에서의 조치 사항 질문 있으셨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일단 회사원 그 소속 그 회사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4번째 환자분, 교민 환자분 증상 발생일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월 2일 날 콧물 발생한 것을 증상 발생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자 동선 관련된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사의 순서대로 하나씩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PCR 확진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는지, 8번 환자 같은 사례가 또 나온다면 그 음성이 나왔다고 격리를, 유증상자 중에 인턴이 나왔다고 격리가 해제가 안 되는 거 아닌지, 격리 해제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격리 해제 기준이라는 건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아니라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아니라 그 확진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의 격리 해제 기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초기에 검사를 하면 검사가 위음성 내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임상적으로 이 환자의 어떤 역학적인 노출이나 아니면 증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이 된다. 검사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거는 담당 의사나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부터 노출돼서 이 검사가 음성이라고 한다고 바로 격리를 해제하는 건 아니고 14일까지의 잠복 기간 동안에는 또 다른 그런 증상들이나 증상이 변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격리 조치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인데 그 유증상자도 자가격리가 들어간다. 자가격리가 아니면 긴급방치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성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태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경향신문,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TV조선, 머니투데이 이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민 기자입니다. 저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계속 언론에서 컨테이너라거나 손팍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안전하냐는 문제제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15초간 얘기 나온 거 한 번만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5초 동안 환자랑 머물렀는데 감염됐다, 이런 뉴스가 중국에서 나와서 오늘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 그 선별진료소가 의료기관마다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평상시에 선별진료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딱 마련해 두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이 생겼을 때 임시로 그런 음압 텐트 이런 그 어느 정도의 그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들을 음압 텐트 같은 거를 보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이거는 이렇게 임시 시설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병원 안에 있는 많은 면역 저하 환자들로부터 이 의심되는 그런 유증상자를 분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 관리나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15초 동안 이렇게 접촉했는데 감염된 사례가 있다라는 보고를 저도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그런 노출로 인한 그 접촉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환경 표면에서의 노출이 내 손에 묻었을 때는 이게 15초가 되든 몇 초가 되든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건 금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경로로 바이러스가 넘어갔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뭐 마스크를 안 썼다라고
이렇게 저도 기사는 봤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 표면의 접촉을 통해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간단한 거 살짝 두 개인데요. 19번 환자의 경우 회사 이름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 예를 들어 송파구의 경우에 지역사회 행사 취소되거나 체육관이나 경로당, 기타 복지시설 휴관하는 조치가 지금 내려졌는데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게 확대가 필요한 건지, 다중이용시설 휴관이요. 여쭤봅니다. 19번 환자 회사 이름은 저희가 이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는 다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의 접촉자가 없어서 공개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행사에 대한 취소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 내의 노출자나 접촉자의 범위나 동선에 따라서 좀 위험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잣대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동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자체장께서 판단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이성현입니다. 일단은 지금 환자가 2명이 퇴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이제 또 퇴원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런 환자가 있는지 아니면 증상이 좀 악화된 환자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23번 환자 같은 경우에 떼백화점이랑 이마트 갔었는데 이 당시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23번 환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퇴원을 검토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몇 명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들께서 아마 환자의 상태, 임상적인 정보에 대한 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으실 예정이니까 그때 좀 상세히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환자는 현재 중증 환자는 없는 상태이고 대부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경증 상태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기자님.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착용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TV조선 이유진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가 동선 정보를 먼저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지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질본을 통해서 받는 건지 사실 역학조사관이 질본에도 있고 지자체에도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 이게 지자체 역학조사관 선에서 그런 개인 카드 내역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공개가 가능한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경로만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자체가 동선을 공개를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중앙의 즉각대응팀이 지역까지 가는데 한 2-3시간 이상 걸립니다. 오송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까지 저희가 지자체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다 파악을 해주시고 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거를. 그래서 대부분 의사환자 신고 단계나 아니면 확진이라고 통보받는 시점에 동선에 대한 기본적인 동선은 파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가 가면 같이 시도와 시군구 팀하고 같이 합류해서 조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공동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접촉자가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의 노출인지를 이제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걸 보면서 명단과 지역을 확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거고요. 지자체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동선 정보는 본인들이 기본 정보로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작성한 정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 조회나 카드 내역 조회나 아니면 GPS 같은 그런 위치 추적은 현재 지자체장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이제 감염병법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복지부 장관만 그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저희 그 중앙조사팀이 그걸 관계부처의 그 조사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에게 요청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그 조회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단독으로 그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휴대폰 위치 정보에 대해서는 요청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당사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그 확진 환자들 방문 장소들을 이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하는데 그 환자가 다녀간 지 상당히 오래된 곳들도 이렇게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일에서 3일 정도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 시설 폐쇄와 방역을 뭐 정부가 지구에서 실시하는 건지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 방역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손해만 보는 거 아닌지 또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파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명은 언제고 또 환자가 다녀가는 곳은 시간이 오래 경과된 곳이라도 무조건 방역을 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역 기준인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생존하는 게 뭐 2에서 3일 그리고 어느 표면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환자가 다녀간 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지시를 하는 거는 그래도 이게 시간이 2, 3일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한 번 정도의 방역 소독은 다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거나 장시간 폐쇄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못해서 그 문 닫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또 종사자들의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폐업 기간이나 이런 그 휴업 기간이나 이런 거는 좀 기간마다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1시간 20분 정도 질의응답 했습니다. 그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방금 문자 드렸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확진 환자와 관련된 임상 현황,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혹시 출입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위기소통팀 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저희 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중앙의료원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